지금 이제 2시 30분 지금부터 제11회 북극 항로 국제세미나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북극 항로 운한 여건이라는 주제로 아까 1차 세션과 같이 윤혜성 교수님께서 좌정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윤 교수님을 맞이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북극 항로 운항에 대한 걸 다뤄보는 시간인데요. 두 번째 세션에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세 분의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발표자로 프리초프 난센 연구소의 아릴드 모에 교수님을 모실 텐데요. 발표해 주실 제목은 신국제 환경에서 러시아의 북극 항로 계획과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모셔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중요한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지난해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NSR 같은 경우는 한 11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공식적인 러시아의 계획입니다. 새로운 국제 환경에서 북극해 항로에 대한 러시아의 공식적인 계획과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북극해 항로는 러시아에서 아주 우선순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기간이 꽤 됐고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하고 있는 기능이 있고요. 동서간 내륙 수로의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 거주지의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고요. 또한 그 지역의 자원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부와 시베리아 북부의 그 풍부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그 해로 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쇠빙선이 그 자체의 용도가 있습니다. All over the Arctic. 북극에서 그 국가 보안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극해 항로는 국제 통과 운송을 통해서 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미 언급이 되었고 모든 참석자분들께서도 이 세미나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 통과 운송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낙관적인 그 관점이 한 11개월, 12개월 전에는 아주 강력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그 기간 동안 좀 많이 줄어든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공식적인 북극에 대한 그리고 북극해 항로에 관한 공식적인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그 위기로 인해서 상황이 변화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그 공식적인 계획과 관점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 인용한 문구는 푸틴이 한 말입니다. 올해 봄, 그러니까 4월에 했던 말인데요. 위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이 말은 러시아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제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개발 계획 그리고 항로에 대한 개발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작업 속도를 극대화해서 개발을 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올해 그 8월에
새로운 북극해 항로 계획이 수정되어서 발표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발표되었는데요. 많은 요소들이 보면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러시아의 NSR에 대한 정책의 목표는 북극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위한 화물 및 상품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운송을 확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의 북극권 투자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분명한 목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통과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강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Then contains 이 계획에는 어떤 것에 투자할 것인지 투자 프로젝트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광범위합니다. 여기에는요. LNG 터미널이라든지 여기 오일 프로젝트도 큰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also contains 또한 석탄 프로젝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구리 프로젝트 있고요. 추코트카에서 이제 개발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무르만스크와 캄차카의 LNG 환적 터미널 건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이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LNG의 운송을 경제화하고 최적화하고자 하는 노력, 이거 다음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빙선을 추가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도 있고요. 아주 강력한 쇄빙선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핵 쇄빙선뿐만이 아니라 비핵 연료를 사용하는 쇄빙선을 개발하겠다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의 조선소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구조선을 다음 장 엄청난 투자를 구조선에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모두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연방 정부의 자금과 그리고 비예산 자금 조달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용자들과 그리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제적인 현실성이 정말 관련이 있는가, 가능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에서 계획에서 지금 없는 것이 우선순위는 항상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나열을 해놔야 할 것인데 여기 계획에는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 내놓은 계획은 항상 우선순위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정사항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아주 광범위한 대규모 계획에 있어서 가정된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NSR에 대한 러시아의 개발 계획은 기본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화주들이 제출한 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극에서의 프로젝트 오너들이 이제 제출한 계획들이고요. 얼마만큼의 화물량이 될 것, 북극의 항로를 통과할 것인가에 대한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로사톰에서 만든 위험 리스크 시나리오인데요. 조금 덜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런 북극 프로젝트 실현의
복잡성과 특정 단계에 지연된 것들을 고려를 해서 나온 시나리오인데요. 이런 위험 시나리오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새로운 상황을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로사톰은 NSR의 개발과 관리에 책임이 있는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낮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북극해 항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현실적으로 이행을 했었습니다만 이 로사톰은 이런 개발에 책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가정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나리오 두 개 다 기본 시나리오와 위험 상황 시나리오는 모두 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 시나리오는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변경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북극해 항로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 시나리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주 급격하게 증가가 2022년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거의 많은 부분이 오렌지색인데요. 원유 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인데요. 1억 톤의 원유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2030년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은 것인데요. 하지만 정말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비용과 투자 같은 것들이 지금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자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런 가정도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제 원유 석유 회사 중에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쟁 전에도요. 이제 이 프로젝트가 아직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수치를 달성하기에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프로젝트 개발도 계속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미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developments beyond the 북극 LNG 프로젝트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야말 LNG 같은 경우도 약간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전쟁 전에 했던 예상만큼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술에 관한 제재로 인해서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LNG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는 지연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템들도 어떤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기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쇄빙선 쪽을 살펴보시면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야심은 아주 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러한 건설 활동도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핵 쇄빙선의 실제 상황과 계획된 시운전과 서비스 수명인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지금 색깔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쇄빙선이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배치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조 중인 쇄빙선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러시아의 쇄빙선은 새로 개선이 되고 더 많이 강력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에 비해서요. 그리고 이러한 그 쉐빙선이 그 건조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다고 어려운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쉐빙선의 건조가 완료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NSR 플랜 계획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030년대까지 이런 더 핵세빙선을 더 많이 이제 건조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쉐빙선 선단이 많이 향후 몇 년 동안 많이 개조가 되고 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보다는 낮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쉐빙선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계속 계획이 유지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신 쉐빙선이고요. 두 개는 이전의 모델이고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이 새로운 쉐빙선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주요 사항들을 보면 아시아 시장에 대한 에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 아니면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해 항로 개발은 해상 운송이 대아시아 해상 운송이 어떤 서구에 대한 수출의 어떤 대안으로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먼저 LNG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그리고 올해 러시아의 LNG의 많은 부분이 유럽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가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러시아 LNG의 판매에 대해서 규제가 없었습니다. 제재가 지금 새로운 LNG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LNG 판매에는 지금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러시아의 LNG 판매는 파이프라인 가스에서 보면 조금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LNG 같은 경우는 NSR 운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물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러시아에서 수출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량에 있어서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운송 시스템의 역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NSR 활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수출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내놓는 말들을 보면은 아시아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몇 년 동안 NSR 관리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the state nuclear 로사톰을 통합물류 사업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을 실행을 하고 그런 해상 운영을 위해서 하나의 이 업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개발과 관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통부에서 이 NSR의 관리 역할을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오랫동안 있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쟁이 이제 마침내 해결되어서 로사톰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사톰은 허가서 항해 허가를 발행하는 것까지 또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극해 항로 행정기관은 이제 남은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아직까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사톰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만들어냈는데요. 글라브 세브 모르푸트는 30년대로 돌아가기인데요. 이런 것은 전쟁으로 인한 개혁은 아니지만 러시아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 통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NSR에 있어서 이전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러시아 경제에서 모든 영역에서 국가가 점점 더 많은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과 같이 괴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개혁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있었던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해 항로에서 교통량에서 조율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북극해 항로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f the NSR. Actually, 이건 누구를 탓인가 하는 탓을 돌리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쇠빙선 같은 경우는 이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북극해 항로 행정 당국이 허가증을 발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연이 되었다 이런 탓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모든 책임을 로사톰에서 이제 모든 책임을 이제 맡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런 탈중앙화 모델은 이것이 정말 잘 돌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봉착하도록 하게 됩니다. 조율이 더 나은 것인가, 그리고 효율성은 더 높아졌는가, 그리고 또한 독점 같은 거, 그리고 투명성이 사라졌다라는 것도 조금 더 문제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로사톰이 상업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용자들과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로사톰에 좀 더 특혜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북극해 항로의 관리뿐만이 아니라 화물 물동량을 다 관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로사톰의 운영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상황의 시장 상황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요.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많은 발표에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많은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국가 자금 조달이 아주 필요한 상황으로 보는데요. 국가로 인한 재정 조달이 그런 기반 시설에 필요한 투자를 정말 지원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외부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투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리스크 평가를 투자자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요. 러시아는 NSR 사용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용 조건을 변경할 것인가, 아니면 물론 이것 같은 경우는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보면 아주 부정적인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북극 프로젝트나 그 해운을 겨냥해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더 가해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중국의 역할은 어떠할 것일까요? 좀 더 커질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역할이 커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일부 그 기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기술을 다 지원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탄화수소에 좀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중국 투자자들과 중국 기업들은 아주 투자의 조건들을 아주 좋은 조건들을 항상 요구를 합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극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국제시장에서 기후 관련된 그 정책도 변하고 있고 특히 에너지 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북극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비싼 그 에너지 자원 시장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심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국내 정치 상황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그 광범위한 국제 시장을 우리가 글로벌 시장 상황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NSR을 통과하는 화물량의 정하는 데 있어서는 글로벌 시장의 그 수요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표 감사드립니다. 아렐드 메 교수님께서 환경 변화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약 300억 달러의 투자가 수반되는 그런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또 사례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런 공식적인 전망이 전쟁 후에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화물이 줄어들면 쇠붕선 건조가 가능한 건지, LNG 수출에 제약은 없지만 프로젝트에 영향이 있을 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또 전쟁으로 이제 국가 통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로스아톰의 통제권 강화로 이어지는 거, 거기다가 이제 작년에 사고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고 변화가 초래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이나 규제나 또는 전쟁을 통해서 이제 어떤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면서 발표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발표에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발표는 극지연구소의 김현철 센터장님께서 북극 해빙 상황과 북극 항로 항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극지연구소 원격탐사 빈권정보센터 센터장 김현철입니다. 아마 저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과는 조금 다른 주제의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극지에 있는 얼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는 얼음을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제가 맡은 숙제가 북극 해빙 상황과 북극 항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주 큰 그림을 설명드리는 거였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해빙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조금 사이언스적으로 좀 바꿔서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보다는 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따뜻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져가신다는 점에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해빙의 두께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앞에서 이제 북극 항로 관련된 여러 가지 물류나 뭐 아니면 선박 제조라든지 등등과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북극의 얼음 상황이에요. 얼음을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게 사실은 관건이죠, 그죠? 그것 때문에 북극 항로를 활용할 것인가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아직까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또는 뭐 세빙선이든 아니면은 계절적으로 뭐 여름철이든 어떤 한시적인 운용 등의 어떤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기후학자들이 계속 지금 앞으로 30년 뭐 또는 20년, 10년 이내에 북극에서 얼음이 없어지는 우리가 여름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이제 발표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IPCC 보고서에 따르면은 뭐 2050년 안에 북극의 얼음이 다 사라지는 여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보고도 있는데 어떠한 또 과학자들은 최근까지 2030년이라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빠르게 해빙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해빙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라는 것은 현재 그 해빙이 어느 정도의 두께,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고 또한 그 북극 항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해빙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이 이제 원격 탐사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은 해빙을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제 북극 항로의 그 해빙의 이제 분포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 중요한 게 이제 두께 자료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은 해빙의 어떤 공간적인 분포, 평균적인 분포인데 보통 북극이 한 2m 정도의 해빙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시베리아나 아니면 노르웨이 쪽 그린랜드하고 캐나다 쪽이 좀 두꺼운 단연빙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베리아 쪽에 좀 얕은 단연빙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가 북극해 자체가 이제 해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해빙들조차도 물에 의해서 떠다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해빙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극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것은 결국 정확한 해빙의 두께 산출이 중요하고 그 두께도 어떤 계절적인 한계가 아니라 1년 12달을 계속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변에 쭉 보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지난 40년간 해빙의 두께를 보면은 거의 반 정도로 줄었어요. 여기서 쉐이드가 되어 있는 그림들은 보면 잠수함으로 측정한 해빙 두께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간적인 분포는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가장 긴 기간의 레코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점들로 된 것들이 이제 위성으로 측정한 것들인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최근까지 계속 얼음들이 상당히 얇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 밝혀진 사실들이겠죠, 그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어떠한 데이터조차도 여름철의 해빙 두께를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 위성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을 알 수 없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여름철 되면 해빙의 표면이 소위 이제 녹기 시작하고 또는 눈이 내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반응들이 해빙 표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위성에서 관측할 수 있는 그 신호가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해빙을 추정을 못해요. 물론 여름철에는 또 해빙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빙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공간 분포를 보면 해빙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름철에 북극 항로를 이용할 때 여름철 해빙의 두께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또는 어떨 때는 상당히 위험한 존재로서 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여름철 해빙의 두께를 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내용은 그 중에 지금 진행 중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 연중 변화들을 쭉쭉 연결한 것들을 보시면은 계속 구멍이 나 있죠, 그죠? 이 구멍들이 다 여름철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여름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연중 최소 해빙의 두께, 최소 해빙의 면적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값들은 결국 모델에 집어넣어서 미래를 예측할 때 정확한 모델 산출에는 조금 불확실성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끝선, 그러니까 절단된 선들을 리니어하게 연결하면 뭐 여름철 해빙이 되지 않느냐라는 아주 단순한 접근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이 연구를 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름철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냐? 끝과 끝을 연결하면은 대충 트렌드가 나올 텐데, 근데 실제 이번 연구를 하고 나서 상당히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고, 오늘 그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저희들이 쓴 아이디어는 보통 이제 해빙을 프리보드라고 해서 물 위에 떠 있는 해빙의 두께를 가지고 물 밑에 들어 있는 드래프트의 길이를 추정을 해요. 그게 이제 보통 선박에서는 홀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에서 보시듯이 물 밑에 한 80%에서 90% 얼음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표면의 얼음과를 가지고 한 그 나머지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물 밑에 드래프트를 측정해서 물 위에 떠 있는 프리보드를 추정하는, 소위 말해서 오차 범위를 더 줄이는 방법에 접근을 했고요. 다행히도 미국의 버퍼드 자이어 쪽에 보면은 이제 어버드 루킹 소너라고 해서 상향을 보면서 음파를 쏘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를 몇 가지를 설치를 해서 지난 몇십 년간 이제 추정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때 당시에 그 해빙의 그 밑에 드래프트의 두께와 그때 당시에 해빙을 측정한 원격 탐사 자료를 동시에 이제 접합을 해서 우리가 상관관계를 구하고 해빙이 어떻게 여름철에 두께의 변화가 있는지를 추정하는 그런 기법을 썼습니다. 그 전체 그림을 보시면 뭐 저희들이 사용한 그 ULS 데이터, 어버드 루킹 소나 데이터의 위치가 이제 그 버퍼드 자이어 쪽에 있고요. 그리고 전체 어버드 루킹 소나의 오퍼레이션 하는 방법은 오른쪽 보시는 그림처럼 땅바닥에 이제 마운트를 하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 기계가 이제 물 해수면 쪽으로 계속 쳐다보게 해서 거기에 얼음이 쭉 지나가면은 그 얼음들을 관측하게끔, 그것까지 거리를 이제 계속 기록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생기는 그 해빙의 표면에 생기는 어떤 그 녹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현상 때문에 인공위성이 측정 못하는 그런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그냥 먼저 보여드리면은, 위쪽 줄은 그 어버드 루킹 소나에서 측정한 그 두께의 변화, 드래프트의 변화들이에요, 쭉. 그리고 아래쪽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신호들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빨간 라인들이 수직으로 몇 개 보이실 텐데, 각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그 패널에서 나오는 빨간 선을 보면은 급격하게 드래프트가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죠. 그게 여름철로 더 접어드는 신호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하지만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확하지 않은 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겨울철, 그러니까 겨울철에서 여름철로 가는 사이에 해빙의 두께가 정확하게 추정이 돼야만이 이게 여름철의 해빙의 시작이다라는 우리가 시작점을 찾을 수 있는데, 최근 작년 이제 올해 10월 달에 저희들이 연구를 마무리했던 게 그런 해빙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연구 결과들을 냈기 때문에, 그 결과의 후속작으로서 지금 여름철 해빙 추정하는 방법으로 연결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아래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AMN 암사2라는 이제 그 해빙 두께를 측정하는 위성에서 나오는 신호, 밝기 온도를 쭉 비교해 보면 유사성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 겨울철에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신호가 여름철에 갑자기 막 난잡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게 여름철 해빙이 감소하고 해빙의 두께를 지시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겠다라는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했죠. 그렇게 해서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상관관계를 구하고 그 관계에서 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노멀라이즈를 해서 해빙 두께, 그러니까 어버드 루킹 소나에서 주는 그 드래프트의 길이를 높이를 0과 1 사이에 맞추고, 그리고 위성에서 오는 신호들도 각 그 밴드별로 값을 어떻게 일정하게 정리를 해서 0과 1 사이로 맞춘 다음에 계산식을 구하면 오른쪽처럼 파란색으로 보이는 아이스 드래프트 D라는 것이 D를 D-ON이라는 걸로 나누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를 우리가 펑션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D-ON만 정의가 되면은 나머지는 아주 쉽게 계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 했고, D-ON이라는 것이 겨울철이 끝나는 시점에 해빙의 두께가 되고요. 그 두께는 저희들이 10월 달에 만든 그 연구 결과에서 나왔던 값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쭉 그 어버드 루킹 소나 데이터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각자의 그림들에서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위성에서 유추한 계산식을 집어넣어서 만든 해빙의 이제 드래프트 두께예요. 그러니까 실제 두께가 아니고 이제 물 밑으로 감춰져 있는 두께가 되고, 까만 점들이 그 어버드 루킹 소나의 데이터들입니다. 쭉 보시면 뭐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일정한 패턴이 쭉 보인다는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는 뭐 상당히 정확한 형태가 나타나고 일부는 좀 맞지 않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사한 값들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위성에서 나온 값들과 그다음에 어버드 루킹 소나에서 나온 그 드래프트 실제 관측된 값을 경험식으로 비교해 보니까 거의 0.8 수준, 그러니까 1에 가까운 정도의 상관성이 있더라. 그러면은 상당히 유효한 범위로 우리가 여름철 해빙 두께를 추정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약간의 뭐 데이터들마다 이렇게 아웃라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어버드 루킹 소나 자체는 정지해 있지만 그 위에 해빙들은 떠다니기 때문에 실제 어버드 루킹 소나의 그 레코드가 되는 해빙은 하나의 해빙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약간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내용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결과들이 상당히 정확하느냐라는 또 검증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해서 러시아 쪽에서 측정하는 어버드 루킹 소나 데이터를 확보를 했어요. 그 확보된 데이터가 여기서 보이는 A, B, C, D, E에 해당되는데 그 데이터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역시 유사한 상관관계는 있지만 R이 0.6, 0.7 정도 좀 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더라.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극해의 동쪽과 서쪽의 해류의 패턴과 얼음의 형태, 두께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믿을만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버포드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정확할 거라는 생각과 그리고 한 번 더 이게 정확한지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영국 네이비에서 아미에서 하고 있는 그 시렐에서 나오는 IMB가 그 아이스 매스 밸런스 부위라고 해서 얼음에다가 직접 이제 부위를 그 센서를 측정해서 얼음이 녹음에 따라서 실질적인 얼음 두께를 측정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띄운 그 왼쪽에 있는 쭉 실선들로 나온 게 그게 이제 얼음 두께를 재는 기계인데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들과 저희들이 예측한 데이터를 맞춰봤을 때 오른쪽 그림처럼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형태들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식들이 상당히 여름철 해빙을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데일리 여름 해빙을 예측을 하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추정하고 그게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별 2021년이죠. 해빙의 지도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세계 최초로 보시는 여름철 해빙 두께의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게 방송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이 그림을 보여주지 말았어야 되는 생각이 나는데 지금 눈물을 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제1저자와 이야기했을 때 뭐 내부에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으니 충분히 알려줄 가능성이 가치가 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여름철 해빙 두께 또는 해빙 정보의 중요성을 중요하다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자료를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철 자료를 공개를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고 그러면 해빙과 관련된 북극해의 여러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서 이러한 여름철 해빙을 가지고 이제 기상학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 경련 변동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봤을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다른 경련 변동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앞에서 그 플랭크 때문에 우리가 놓쳤던 연중 최소 최대에 대한 값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40년간의 데이터 또는 20년간의 데이터에 저희들이 만든 계산식을 다시 적용하게 되면은 계속 모든 여름철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떤 경련 변화를 다시 추정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고요. 또한 공간적인 변화도 봤을 경우에 2013년부터 21년까지 여름철 해빙의 공간 분포라는 세계 최초의 데이터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최근 9월달인가 6월달에 이제 네이처에 이 AI를 가지고 여름철 데이터 두께를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돼서 발표가 되긴 했지만 그 부분은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AI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정확도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결과들이라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경우에 2014년과 20년 같은 경우 최대 최소값을 나타내는 어떤 다른 형태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걸로 다시 돌아가면은 밑에 그림 보시면 밑에 그림에서 짙은 붉은색이 아까 말씀드린 빨간색 끝나는 부분에서 이 리니어하게 연결하면 최대 초소를 또는 여름철 얼음을 두께를 추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여름철 해빙을 계산하실 때 전혀 다른 형태, 오히려 더 낮은 해빙 두께가 나오는 시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발견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업에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북극해 해빙 환경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자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근본적으로 쓰일 거고요, 연구에.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 또는 필요하신 분들과 공동 연구나 협업을 하게 되면 또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은 어쨌든 여름철 해빙 두께라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넓은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한국에 확보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북극해 개발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분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데이터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 더 개량해야 될 여지가 남아 있어서 보다 더 확실한 자료 생산까지는 한 뭐 수개월 정도가 좀 소요될 것 같아서 그때 국제 논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북극의 연중 해빙의 농도 변화를 확실하게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또는 북극의 활용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조금 그 관점이 다른 발표를 들었는데요. 조금 테크니컬한 영역에서 해빙 상황을 파악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추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해빙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선박의 실제 통항 문제나 또는 선박의 건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할 텐데요. 그런 중요한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인데 저같이 커머셜한 쪽에 있는 사람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좋은 발표로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세션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마지막 발표는 DMB의 북극 운항 기술 담당 이사님이신 모튼 라슨 이사님께서 북극 항로 경유 연중 항해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First of all,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제 북극 항로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15년 이상 저희 해운 업계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발표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 및 상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북극 항로의 리스크 경감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폴라코드 이행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DMB는 현재 저희 370여 개의 극지 서티피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 프레젠테이션은 북극 항로를 따라서 운영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기술 및 운영 관련 측면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극해 항로를 따라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북극해 항로는 러시아 선박 위의 선박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북극 항로에는 3개의 주요 항로가 있습니다. 북극 횡단 항로 TP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극해 항로 러시아를 따라서 있는 북극해 항로 NSR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서 항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을 바로 횡단하는 북극 횡단 항로 TP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개 항로에 있어서 공통된 도전 과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서로 다른 차이점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서로 기후 효과를 다른 기후 효과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기후 관련된 그 효과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쪽을 항해를 계획을 하게 되면 여러 다른 그 효과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그 효과들은 그 항로를 계획을 할 때 그 잘 아셔야 되고 그 계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항로별 위험 요소를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위험 요소들을 나열을 해 놓았는데요. 기본적인 그 위험 사항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항로 그 평가 를 관련해서 그 폴라코드 관련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저온이라든지 승무원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둠이 있다든지 고위도가 높다든지 그다음에 너무 오지라든지 search and rescue 그 시설이 지금 제한되어 있고 적절한 비상 대응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그 날씨가 아주 빠르게 급변을 하고 또 악천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리적인 그 위치와 그리고 계절에 따른 위험 수준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자, 이제 그 결빙이라는 것이 아주 제일 주요한 제한 요소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다른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선박 운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노출된 그 장비 노출이라든지 그 얼음 속에서 운항을 하게 되면은 그 얼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어디에 이제 얼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리스크를 예측을 해야 합니다. 이제 리스크 관련 그래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이런 그 운항과 관련해서 리스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북극해에서 그 외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이제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Picture in 이런 북극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리스크를 파악을 하게 되면 이것을 경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리스크를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대안으로서의 북극 항로를 우리가 그 평가를 해볼 때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이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북극 항로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주요 이유는 거리가 짧고, 그렇게 되면은 항해 시간이 짧아지고 연료 소비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를 사용하게 된 주요 동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관련 요구 사항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배출량 감소에 이제 포커스가 두게 되면서 경로가 짧을수록 다른 경로에 비해서 이런 그 상품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이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효율성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것은 운송하는 상품의 그 무게를 그 거리로 나누는 것인데요. 그 효율성을 살펴보면은 그 북극 항로가 좀 더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추가의 리스크와 비용을 같이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과 경로가 짧아진 것의 이점을 우리 같이 무게를 재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항로를 이용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하지만 그 외에도 고려해야 하는 그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비용은 선박은 상당한 계절 및 연간 변동을 고려해서 계획된 그 운영을 위해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연중 항해를 그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최악의 그리고 그 극단적인 그 얼음 조건들을 고려를 해서 그 선박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이빙이라든지 얼음 등급 아이스 클래스 등은 그런 강철 무게를 이제 추가를 하고 그 건조 비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진체도 더 강력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개방 수역에서는 조금 효율성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빙 기능을 갖추고 있는 선박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 얼음을 깨는데 이제 선체가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 수역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얼음이 있는 곳에서는 전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 극지방 이외 해역에서는 사실 그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박과 장비의 방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박은 일반적으로 아주 두꺼운 얼음에서도 운항이 가능하도록 그런 설계된 그런 선박은 사실은 얼음이 있는 지역에서만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계절 운항을 위해서 설계된 선박은 매 시즌마다 실제 얼음 상태에 따라서 언제 시즌을 시작을 하고 끝내야 하는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좀 더 그 얼음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그 가을에 그 선박이 대체 경로를 사용을 해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했던 얼음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변경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선박의 방향을 바꾸는데 더 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항로 거리가 운항 거리가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그 운항을 시작을 하고 언제 마지막으로 그 운항을 종료를 할 것인지를 그 계절에 따라서 운항을 할 때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쇄빙선을 기다리는 시간이 추가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유도선을 사용을 할 때는 그 최적의 선박 속도가 아닌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북극해 항로인 경우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쇄빙선을 많이 사용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또한 추진체와 선체에 그 얼음으로 인한 손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얼음이 줄어들 것이다, 빙하가 줄어들 것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겨울에는 얼음으로 인해서 그 추진체랑 선체에 대한 얼음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그런 극지방 그 해역에서는 특히 그 봄과 가을 시즌에 그 얼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 극지 선박 운항 IMO 그 안전 기준은 선박이 지금 선박이 진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된 교육은 이제 그 좀 더 선장이나 이런 분들에게만 이제 되고 모든 그 선원에 대해서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극지방을 운항을 할 때는 극지 선박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요. 연중 운항을 봤을 때는요, 북극 항로와 북서 항로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지금 현재 북서 항로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사용이 불가능하고 여름에만 가능하고 쇄빙선 지원이 없고요. 쇄빙선은 여름철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그 해운을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북극해 항로는 올바른 얼음 등급 아이스 클래스의 선박에게 오픈되어 있고요. 모든 선박은 북극해 항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얼음 및 최소 온도와 관련해서 최악의 조건을 위해서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빙선 서비스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선박은 우도선을 따라가야 하고요. 세빙선이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극좋은 기간을 예상을 해야 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북극횡단 항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런 얼음 조건으로 인해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PC 아이스 클래스가 와 세빙 기능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또 여름에도 필요합니다. 이것의 장점은 국제 수역이라서 국가 요구사항과 관련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빙선이 사용 가능한 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탐색 구조 자원이 거의 없거나 제한적이고요. 앞으로 극지방의 얼음이 줄어들면 미래에 이 경로가 더 실현 가능해질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좀 더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겨울철 조건은 상당히 악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자,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극해 항로가 폐쇄되면 연중 운영이 불가능하고요. 북서 항로를 따라서 여름 운항이 가능하지만 탐색 구조 및 세빙선 자원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얼음이 여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측이 아주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극지방의 바람 때문에 떠다니고 있는 얼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전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운항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극횡단 항로는 여름철에도 극지방의 얼음 등급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쇄빙 기능을 갖춘 선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요. 북극횡단 항로 운영을 위해서 설계된 선박은 극지방 밖에서는 경쟁력이 없고 사실 일반적인 선박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극에서 운항을 이제 하겠다라고 한다면 북극에서만 운영을 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극지방의 바다에는 얼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겨울에는 조금 더 얇아지게 됐습니다만 단연 빙하는 조금 적습니다만 유빙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주 상세한 얼음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좋은 양질의 얼음 관련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음으로 인한 데미지를 이제 좀 더 줄일 수 있고 아니면 얼음 속에 갇힌다든지 이런 것들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다음 토론 시간에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DMV의 메일랜드 라슨 이사님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이 발표가 주로 커머셜한 측면을 다룬 세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효과, 극지 지역의 기후 효과가 가져오는 추가적인 위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위험의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북극의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게 결국은 리턴하고의 어떤 상관성 때문에 이게 이제 실현이 가능하냐 마냐 일부분을 따지게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북극 항로가 가지는 비용 절감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에미션이 줄어드는 측면, 이런 측면 대비해서 부담해야 되는 리스크, 건조 비용의 증가, 운항상의 효율 감소, 뭐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3세션에서의 그 경제성 분석하고 잘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중 항해는 NSR에서만 가능하고 그것도 그 아이스 클래스 선박이 극지 밖에서 운항할 때 비경제성 때문에 환적 형태로 운영하는 게 현실적이다 하는 말씀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예, 두 번째 세션 좌장을 맡아주신 윤희승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을 마치고요. 한 20분 정도 휴식을 하고 3시 55분에 마지막 세 번째 세션과 종합 토론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3시 55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